소유권이 무엇인가? 소유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소유권,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누구나 소유가 무엇인지, 소유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말로 객관화된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야 여러분이 국민주권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개념, 이 소유권,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는 단어하고 뒤에 권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하고 권이 합해진 것이구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지요. 뒤에 붙어 있는 이 권자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권자로 시작하는 단어 알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권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권한, 권력, 권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분하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어쩌면 평소에는 잊고 지내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권리와 권한을 구분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테마가 됩니다. 권리와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그 뒤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오고 다져져 온 이론이, 법 이론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이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큰 테마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소유 뒤에 붙은 권자는 권리할 때의 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 가운데 소유에 관한 권리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인정이 됩니까? 권리는 국가 안에서 인정이 되죠. 여러분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나라 인정해준 그 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면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라 땅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각주구검하고 상당히 비슷하군요. 내가 대한민국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미국에 가서도 나에게 집 한 채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해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든 권리는 나라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소유 하나가 남았습니다. 소유가 무엇일까? 어떤 단어의 뜻을 찾아갈 때 그것을 권위 있는 어떤 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납득을 해서 남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그것은 거의 남의 말을 인용해서
재생하는데 끝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단어를 알고 있다 하면은 자기의 말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전문가까지 누가 됐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됐을 때 알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의 도움, 다른 어떤 정보를 가져오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빈손으로 한번 그 뜻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은 소유라는 말을 신문이나 어떤 다른 책이나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언젠가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이 소유라는 단어와 결합해서 돌아다니는, 떠도는 다른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것이죠. 소유했으니까 무소유 이런 것도 있고, 소유 부동산, 소유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소유는 조금 별개이지만 소유자 혹은 소유 부동산, 이것은 누구 거다,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주인이고 임자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는 어떤 것, 어떤 물건의 주인이다, 그것의 임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유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기로 하죠. 최 선생님은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냥 손에 들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연필이 최 선생님 거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 선생님은 연필 한 자루의 소유자이다. 또 달리 이야기를 하면 최 선생님은 연필 한 자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연필 한 자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있다. 그 연필은 최 선생님 것이다. 그러한 최 선생님은 연필 한 자루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은 나의 소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내 것이다. 그것이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 소유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의 어떤 물건의 임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유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유자라고 하는 이러한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무엇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최 선생님이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하고 또 논의를 계속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필 한 자루는 누구의 것입니까? 최 선생님의 것입니다. 그 연필 한 자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최 선생님이 정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연필이니까 그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그 물건의 원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것이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입니다. 좋은 점인 것이죠. 그런데 최 선생님 옆자리에 이 선생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내가 그 연필을 일주일 동안 사용할 테니까 그 대신에 그 빌려주는 대가로 5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이 연필을 일주일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빌려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놓고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쓰기 위해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빌려준다 하는 것은 빌려줬다가 돌려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선생님이 연필을 쓰면 연필로 글씨를 쓰고 심이 다 다르면 깎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많이 썼다고 한다면은 최 선생님에게 연필을 돌려줄 때는 분명히 처음보다 연필이 짧아져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최 선생님은 이 선생님에게 빌려주기 전보다는 그 연필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더 짧게 남아있다. 그런 뜻이 되지요. 여기에서 빌려준다라는 개념도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옆자리에 있는 선생님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 그것은 최 선생님에게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500원이 생긴 것이죠. 자신의 연필을 빌려주고. 그러면 소유자는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쓸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 선생님이 그냥 이 연필을 옆자리에 있는 이 선생님한테 그냥 줘버릴 수 있죠.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줘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수익도 아니고 이제 줬기 때문에 그 연필은 최 선생님 것이 아니고 이 선생님 것이 됩니다. 소유자는 이 선생님이 되고 이 선생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행위,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주는 것을 법적으로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구나. 물론 대가를 받고 그 권리를 넘겨줘서 자신에게 더 이상 권리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 선생님이 아주 성격이 포악해서 연필을 그냥 이유 없이 부러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그 연필은 없게 되죠. 역시 최 선생님에게는 연필 한 자루에 대한 소유권도 없게 됩니다. 이것 역시 법적으로는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연필 한 자루였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연필과 같은 것을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으로 이렇게 물건을 나눌 때 그렇다면 세상에는 동산 이외에도 물건은 많이 있죠. 그러면 모든 물건을 소유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항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디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용한다.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가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은 꼭 그 용도에 맞춰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에 흙을 가득 채우고 식물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화분으로 써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있습니다. 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통 우리는 토지가 있으면 식물을 기르거나 농작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공터,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나뭇잎을 썩히고 또 닭의 분변을 가지고 와서 좀 삭히고 해서 이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불편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수익한다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동차를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대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는가? 단둘이 상대방하고 약속을 해서 하면 되는가? 그런데 이런 각각의 경우에 일정한 신고를 요구한다든지 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등록을 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사용한다 하는 부분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이미 나타났고, 수익한다 하는 부분은 역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분한다. 이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동차,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하는 이런 자동차라든지 또 부동산으로서 등기를 해야 하는 토지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그저 거저준다. 나는 거저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되겠죠. 이것을 남에게 줄 때는 이러한 권리가 이동했다는 권리의 변동사항을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것을, 자동차 같은 것을 폭파시켜서 한번 없애보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했을 때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기준도 그렇게 간단히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안의 권리라고 했으니까 더구나 특히 토지 같은 것은 대한민국 밖으로 도망을 못 가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 아무리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관없이 법률로 어떤 의무를 부과할 때, 법률로 어떤 공시 절차를 밟도록 해놓았을 때, 이럴 때는 아무리 사용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 신고, 또 공시, 이러한 그 소유 대상물에 따라서 각각의 제한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유자 마음대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질서를 헌법상의 경제 질서로 규정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 이것은 당연히 보장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특히 자유경제 질서, 그것을 자유시장경제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조금 선조에 해당되는 이론은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러한 세계, 그러한 영역에 있는 국가들, 거기에서는 소위 소유권 절대 사상,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 절대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소유권 절대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이상처럼 그렇게 그것을 앞에 내세우는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또 학자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 프랑스 인권선언을 내세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에서 소유권은 절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의 전단만 읽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후단에서 바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제한이 아니라 박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789년 그 옛날에 이미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앞에 소유권은 절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정말 불가침인 것 같은데, 후단에서 이런 경우에는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외에는 박탈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박탈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선 전단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를 스스로 깨고 있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이 깨어지고, 불가침이라는 것이 깨어지고, 또 신성한, 이것도 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 불가침이라는 것과 동시에 박탈 가능한 경우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이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가 불가침을 선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반쪽의 정보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논리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소유권 박탈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 개념,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서 박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 하는 것들이 이미 먼저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1789년보다 이전에 이미 나타났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유권이 무엇인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이 아닌 이 권리라는 것이 어차피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하면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타인들이 있다 하는 것이 전체 환경입니다. 전체 그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권이 절대 불가침이라고 한다면 그것 하나만 들고 있으면 온 세상을 최소한 그 소유에 대해서는 자기 맘대로 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남하고 같이 사는 관계에서 소유권도 인정이 되는 것이다. 소유권의 개념은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이미 공공복리라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선언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었던 1789년보다는 100년이 지나고 거기에서 50년이 더 지나고 그리고 또 더 지난 그런 시점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유권 절대 사상에서는 벗어난 것이고 또 프랑스 인권선언이 이야기한 소유권 그 박탈도 가능한 그 소유권 개념보다는 훨씬 진보된 개념으로 정립이 되고 규정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이고 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서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지요.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211조입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제한이 아주 크게 꽉 자리를 잡고 있죠.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법률이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안에서 남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하는 의미,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소유권이지요. 소유권 가운데 토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렇다면 토지 소유권도 소유권이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권은 법률로 그렇게 많이 제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다중에게 있어서 다른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때 법률이라는 것은 주로 그럴 때 규제를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토지와 관계해서는 과연 이것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극히 일부분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유권은 이렇습니다. 법률의 범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각각 있겠지만 그 제한이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가 하는 면에서 이런 것이죠. TV 한 대를 생산해서 TV 한 대의 그 소유권자가 이것을 처분한다. 혹은 자동차 한 대의 소유권자가 이것을 처분한다.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국민에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미국으로 갑니다. 또 TV도, TV 수상기도 미국으로 가죠. 처분은 그야말로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는 것이죠. 소유권의 그 권능, 처분한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한다 하는 권능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떤가? 토지를 떼어서 잘라서 다른 나라 국민에게 처분해 버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통째로 나의 소유권만한 토지를 다른 나라에 처분한다. 그러면 그것은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토지 공부상 등기를 해서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그것을 사고 등기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법적인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TV가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처분이 되느냐. 그러면 미국인이 와서 대한민국의 한 도를 그 땅을 다 사버리면 그것이 미국인의 것이 되느냐. 미국법의 규율을 받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단 처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아주 분명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보를 해서 사용, 수익, 처분이 가장 최종적인 것인데 그 전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부산시가 있다고 이제 부산시를 그것이 전부 개인 소유 토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산시를 통째로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부산시 땅 전체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각 개별법에서 제한을 받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을 수익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그 부산시 전체의 흙을 파내서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사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물이 찰랑찰랑해서 이제 국토가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하는 데서 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를 먼저 깊이 10m만큼 굴착을 해서 그 흙을 다 퍼내서 팝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반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깊이 100m를 굴착을 해서 땅을 다 파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깊이 1000m까지 굴착을 해봅시다. 계속 파내서 계속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부산시를 땅덩어리째로 지금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할 때는 흔히 시카한의 금지라는 데 걸리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선의로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을 할 때 개별법에 제한은 있습니다. 지금은 소유권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시카한의 금지에 걸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순수 수익 활동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파내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그 부산 지역이 구멍이 뻥 나게 되니까. 물론 안전조치도 합니다. 그 주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의 표시도 하고 또 접근 금지 안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산 땅이라는 그 육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계속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한다. 처분도 아니고 그냥 사용 수익 단계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이 소유권자에게 그것은 전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위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해서도 아니고 아직 처분 단계 가지도 않았는데 권리 행사를 하는데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소유권하고는 상당히 다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권능이 다르다. 권리의 개념, 법률상의 개념은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다르게 표시하지 않고 다르게 그 권능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르니까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는 다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영토조항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한반도라고 하는 것, 지금 부산시를 이야기했는데 부산시 지역의 그 땅,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는 대한민국의 TV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소유권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가. 그런데 영토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대한민국 땅을 등기한 다음에 자기 나라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구나. 만일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대한민국 영토를 다 돈 주고 사서 남의 나라가 다 가져가 버리면 그냥 대한민국은 국가가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한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순서 무시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토가 없는 국가, 그것은 오래 인정해주지 않죠. 영토를 상실하게 되면 국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물건과는 다른 것이다. 결국 그 땅을 어느 개인이 돈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5,100만이 넘는 전체 국민의 터전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유권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 결국 개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이름이 올라있다 하더라도 다른 물건하고는 구분이 되며 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자가 최종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체 국민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그 땅은 설령 지금 내가 등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계속 거기에서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분해버릴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물건이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우리가 지금 그냥 소유자라고 쓰고 있지만 소유권 바로 밑단계에 있는 점유권자, 이 점유권자의 권능,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이것을 실제 점유권자는 제한된 권리를 누리지요. 그것을 소유권자에 가까이 갈 만큼 최대한 확장시킨 상태에서 누린다. 그러나 완전한 소유권자하고는 다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토지 소유권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이것은 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것을 소유권이 아닌 다른 말로 법리상 이미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이 소유권이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독특한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고, 소유권 본래의 의미를 따진다면 토지 소유권은 제한된 소유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진다 이런 뜻이고, 어떤 그 대상, 목적물 그것이 있을 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소유의 소유를 밝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우리는 이 소유한다 하는 그 대상물로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대한민국 민법 제211조의 그 조문명은 이렇습니다. 소유의 내용. 그러면 민법 제211조를 보면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의 대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목적물이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물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소유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신속하게 대답을 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것이 문제는 문제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100몇십 년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가 있죠. 게다가 세상은 대단히 넓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 이것은 동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과는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먼 과거에 가장인 남편이 사망을 하면 그의 그 아내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고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 과거에도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그래서 예술작품의 소재로 쓰이곤 했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죽으면 그 같이 묻히게 되는 처의 이야기, 이런 것이 소재로 쓰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요즘의 감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아주 애절한 사랑 이야기 같이 그렇게 이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서
이제 죽었는데 홀로 저승에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래서 따라서 같이 죽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부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따라 죽는 여성을 연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혹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 이야기라든지 혹은 정이 깊어서 또 본인이 죽은 그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따라 죽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장은 단지 법의 집행이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법의 집행이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듯이 그러한 법의 집행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형수 같으면 인간을 죽인다라는 인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던가. 거기에 이러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처는 과부가 되죠. 그런데 이 여성을 아직 살아있는 처라고 부릅니다.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영화 같은 데를 통해서 미망인의 어떤 그 애틋한 이야기도 전해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죽은 남편이 망인입니다. 아직 안 죽은 과부는 미망인입니다. 이 미라는 말이 붙으면 곧 망인이 된다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곧 죽을 사람 해서 미망인, 원래는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부, 미망인이라는 그 죽은 자의 처는 무엇이냐? 그는 바로 죽은 남편의 유품에 해당하는 물건인 것입니다. 부장을 실시하던 그러한 사회, 그러한 조직체에서는 이 여성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남긴 거울이나 빚이나 그러한 유품 중의 하나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부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 죽은 남편의 여러 그 소지품들, 그것하고 미망인하고 같이 묘지에 매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살던,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과부는 어떤 남성의 소유물이었다, 물건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었던 사람,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에는 물건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또 노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들은 물건으로 보았던 존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물건으로 분류하던 시대가 있고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흑인이나 여성이 법적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이런 곳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여러 그 국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들은 그랬구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때 그들이 인권을 침해했구나.
그들이 여성을 비하했구나. 여성을 사람 대우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장을 하던 시대에 그들이 이러한 여성을 볼 때는 우리가 여성을 보는 그 눈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남존 여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많이 봐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성은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절이 아주 길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남성들은 그런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이때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가진다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리고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인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차이가 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 소유권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재산권 자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데 자신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보장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또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재산권이 생겨야 한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리고 헌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은 개인인 국민이 되겠죠. 개인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사유재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재산 제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가지는 것하고 이제 좀 영어 단어를 일반적으로 개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영미법상의 제도였고 그래서 얼루디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거 영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지만 미국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은 원래 얼루디얼 시스템 여기에서 온 것이고 지금은 이 말로 통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개인에게 어떤 소유권, 어떤 재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이냐. 이것이 과거에 군주주권 시대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주권주의 시대이고 헌법주의 시대이니까 누가 무엇을 부여해 준다가 아니고 국민에게는 무엇이 있다 없다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규정 형식이 바뀐 것이죠. 상하 관계가 바뀌었다. 왕이 하사하던 시대에 생겨난 그 사유재산 제도의 그 출발이 그때 시작됐으니까 그러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헌법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이 주인으로서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것이다. 이러한 그 사유재산 제도를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등 공권력 그리고 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재산 소유 방식,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사유재산 제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영국으로 가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단순 봉토권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달한 것이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처럼 헌법주의 국가이지요.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5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용을 위하여 수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미국도 우리처럼 헌법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구나. 소유권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결국은 사유재산 제도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헌법 조문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대개 19세기 말 정도를 전후해서 그때 형성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 헌법주의 국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또 이러한 성문법 국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념이나 이런 제도 같은 것이 어떤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혹은 전통에 의해서 이것을 규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는 헌법 질서로 이미 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자리 잡힌 채로 70년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 혹은 소유권에 대한 것, 또 의회주의, 그것은 조금 건너뛰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용한다든지 우리가 이 국가 내에서 국민으로서 법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헌법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좀 더 무엇이든지 더 명백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요약을 해보기로 하죠. 첫째, 이러한 재산권을 향유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보장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복종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할 것인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먼저 내용을 보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법률로 정해서 법률이 정한 만큼 보장한다. 그러면 한계에도 있다고 했는데 한계 안에서 보장한다는 뜻인가? 그것도 그렇다. 법률로 정해서 그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 보장한다. 바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유권 절대 보장이라는 것은 없다. 재산권 절대 보장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헌법에서 그 한계도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이지 무제한 절대적 보장 이것은 없다. 그것을 바로 알아두기로 합시다. 그래서 소유권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보장이 됩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운용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되면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것 또한 바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건국일이 언제인지 아직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국가가 생기기 이전인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을 기억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재헌의회를 구성했던 1948년 5월 10일 50선거일을 기억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건국일인지 무엇인지 불분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출발이라고 알고 있었던 1948년 8월 15일은 그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참 전 20, 30년 전에는 그때가 대한민국의 시작이었다, 어떻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정부 수립일이었습니다. 건국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니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고 정부 수립일이라고 기록에도 남아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트집을 잡고 건국일이 아니라고 아예 부정하는 세력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건국일 싸움이 치열해진 것이죠. 심지어 1948년의 건국까지 부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이 싸움은 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정부, 문재인 정권 측에서는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하는 헌법 개정 서문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사업을 밀어붙였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 제10호 헌법의 전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1987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들어간 개정헌법의 개정문 서문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낸 것이 아니죠. 1987년에 넣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리걸마인드 책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이 건국절에 대한 건국일에 대한 책에서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도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그 기관인 정부가 이런 데 나서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치는 것이 용납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거짓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들이 다툼을 계속 하든 말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딱한 것은 오늘은 그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건국 100년, 이것은 이미 나의 책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무엇이 옳은지 하는 것을 다 논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반대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을 주장하는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한쪽에 기운 정보를 자꾸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망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또 그 반대편하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하고 있는 일은 왜 그 모양인지, 바로 그 대통령 직속의 그 추진위에서 3.1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라든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위 그 자기들은 우파라고 하죠.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을 주장하는 그쪽에서, 그리고 그냥 우파라고 하는 측에서 여기에 끼어들어서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는 그 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3.1 독립선언서, 이것은 한글판으로 번역을 하면서 원문이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이미지 파일을 아예 들고 다니면서 필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다 하면서 건국 100년 그쪽의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건국 100년이라는 그 이정표를 심고 다니는 것이죠. 학자들이 아니어서 그렇기는 하다고 하더라도 참 어이없는 짓을 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것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그들이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는가? 그것은 1948년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주민 전체이고, 그 시작은 바로 50선거입니다. 재헌의회를 구성한 50선거, 거기에 전 주민의 뜻을 모아서 그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모, 조부모, 결국은 막연하게 말해서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고 하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은 우리 모두의 부모, 조부모가 위대했던 것이죠. 이승만 씨가 아닌 겁니다. 이승만 씨는 그때도 우리의 그 선조들에게 있어서 일꾼이었던 것이죠. 법 로봇이었던 겁니다. 일꾼이 주인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맞아야 되겠죠. 그렇게 설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제를 모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제1대 대통령이었던 공무원일 뿐이지 건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신화에 환웅이 그 곰과 웅녀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단군 왕검이라고 한다. 그 단군 왕검이 조선을 세웠다.
그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단군 왕검은 고조선의 시조입니다. 고조선을 세운 자가 되겠죠. 이승만이 프란체스카하고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그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시조가 되겠죠.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에 따라서 세운 국가입니다. 이 건국이라는 말은 헌법에는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라 했다는 면에서 건국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의해서 만든 국가, 그 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선정한, 그래서 선정된 대통령인 공무원은 건국 대통령이 될 수 없죠.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